메리 크리스마스! 한양유머의내과 유현승 원장입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성탄의 기쁨과 온정이 여러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부탁해. 매우 중요하죠. 또 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력이 저하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오래전부터 류마티스 내과 안과는 서로 꽁냥꽁냥한 사이고, 저희가 안과에 환자를 많이 의뢰드리기도 하고 안과에서 또 저희 류마티스 내과의 환자분들 많이 의뢰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동탄 퍼스트 안과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눈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눈이 건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또 저희가 보는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그 다음에 안과에서 류마티스 내과 가서 검사 한번 해보래요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대부분이 포도막염이 생기거나 처음 생겼거나 아니면 또 재발성으로 생기시는 분들, 그런 부분에서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쓰는 약 때문에 눈에 생기는 부작용을 그렇게 흔치는 않지만 이제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오늘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란 눈물샘, 침샘 등의 염증으로 인해서 안구건조와 구강건조를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특이하게 남성보다는 이제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고 특히 중년 여성에서 호발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특징이 항로 항체라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질환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다 보니 이제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항체가 중요한데, 그 중에 로라고도 하고 SSA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항체가 양성인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이제 헨릭 쇼그렌, 쉐그렌이라고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1933년도에 이렇게 그런 안구건조와 구강건조로 있는 분들을 처음으로 이렇게 진단을 내렸거든요. 분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분의 이름에 따라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병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조직검사 소견이긴 한데, 이제 침샘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몽골 하는 애들이 이제 글랜드라고 그래가지고 침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분비하는 침샘들인데, 이게 정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굉장히 보라색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세포들이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침윤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여기서 보이는 이런 정상 침샘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들로 인해서 침샘이 파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 저하가 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증상들이 이제 눈물샘에서도 같이 나타나게 되니까 주로는 침샘, 눈물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외분비를 담당하는 샘의 다양한 곳에서 또 이런 건조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의 또 특징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와 동반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희 병원 외래에서도 이제 한 분이 그렇게 되면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구강건조와 안구건조를 특징으로 하니까요,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1차성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이제 쇼그렌 증후군만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 개 중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가면역 질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정신홍방, 루푸스가 있으면서 쇼그렌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동반된 질환이 한두 가지가 더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구강건조, 안구건조만 강조해 드리기는 했지만 다른 전신침범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피로한 것들, 필요한 이유들은 너무 많기는 한데, 쇼그렌도 이제 이런 필요한 증상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전신 근육이 아픈 선유근육통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절 통증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뭔가 구강건조, 안구건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간혹 이렇게 관절통부터 먼저 오시는 분도 있고, 혈액검사에서 이상소견, 경도의 빈혈이라든지 백혈주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하는 분도 있고,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추위에 노출됐을 때 손끝이나 발끝이
하얗거나 뭐 파랗거나 빨갛거나 이제 너무 동맥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이런 병적인 증상인데요.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고 관절염, 그다음에 패친범, 드물긴 하지만 조금 위험한 것들로 뭐 림프절 병증이라든지 신장 이상 소견, 혈관염, 림프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진단 내리느냐 하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합계 점수가 4점이 될 때 쇼그렌 증후군으로 이제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엄밀히 말해서 분류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좀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진단 기준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에서 이 항로 항체, 아까 똑같은 말로 SSA 항체라고 하는데요. 이거에 있냐 없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 이제 환자분들이 안구 건조나 구강 건조가 뭐 동시에 있거나 혹은 한 가지가 이제 심해서 오실 때는 피 검사를 통해서 이 로라는 항체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고요. 아주 간혹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로 항체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쇼그렌이 강력하게 의심할 때는 이제 자금 침샘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금 침샘이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침샘은 이제 크게 제일 큰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이하선이 있고, 그 다음에 턱 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깊숙이 있는 혀 밑에 있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침샘이 크게 세 개가 있고, 자금 침샘은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면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작은 올록볼록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침샘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의심될 때는 보통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이렇게 조직 검사, 굉장히 뭐 거한 검사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제 절개해가지고 침샘을 몇 개 떼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배점이 굉장히 크죠. 3점이 될 수 있겠고, 그 밖에는 이제 안구 건조나 구강 건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염색 점수라는 검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셔머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필터를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 5분 동안 나오는 눈물의 양을 체크하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이제 침 배출량을 이제 이렇게 침을 정말 이렇게 흘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 0.1ml 이하로 나올 때 하게 되고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이 검사하기가 용이치 않기 때문에 대체할 만한 검사로서 이제 그 침샘 스캔이라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캔 검사를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조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라든지 피 검사에서 항체 양성이 중요하고, 그 밖에 객관적으로 안구 건조나 구강 건조를 하는 것들이 하나 이상 있을 때 이렇게 쇼그렌에 의해서 쇼그렌을 진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약물 중에서 이렇게 침이 좀 잘 안 나오게 하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항콜린제라고 하는데, 이제 콜린 이펙트라는 게 주로 침을 분비하게 하는 거고, 항이라는 건 이제 거기에 대항한다는 거니까 뭔가 침 분비나 눈물 분비가 잘 안 되게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멀미약이라든지 감기약, 그다음에 알러지약, 그다음에 우울증 등 정신과 약제들, 그다음에 파킨슨약, 요실금 약제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진통제 중에 울트라셋 계열 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트라마돌과 아세트아미노펜이 같이 돼 있는 약인데, 그 트라마돌 성분 때문에 또 이렇게 입이 좀 마르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제 이런 약제를 드시고 있으면은 일단은 뭐 한번 그 약제를 끊고 나서, 끊을 수 있다면은 끊을 수 없다면 좀 어렵긴 하지만 끊을 수 있다면 한번 약제를 중단하고 나서 이런 건조 증상이 호전되가 있는지는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발음이 어렵죠. 셔머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 페이퍼를 정말 이렇게 눈에 걸어 놓고요. 5분 동안 눈물이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진단 기준은 이제 아주 안 나올 때 5ml 밑으로 되겠을 때는 이제 양성 소견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각막 염색을 하는 검사인데요. 그래서 염색을 해서 이런 각막에 손상이 있는 정도를 수치화해서 안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검사인데, 이걸로 쇼그렌 증후군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숨가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포도막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급성 앞포도막염. 근데 이런 거는 또 좀 한글이 더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전방 포도막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전방 포도막염 이게 된대요. 그래서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다면은 안구건조증이 좀 빈도수가 꽤 있긴 하지만 다행히 이제 시력소실 위험도는 낮게 되고요. 관련된 병은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 증후군이 있겠고, 각막이나 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들, 그래서 의외로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여기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포도막염 중에는 이제 제일 그래도 빈도수가 많고 호발하는 게 전방 포도막염인데요.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척추관절염인데, 이제 어려운 편이고 쉽게 설명하면은 강직성 척추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이긴 하지만 베체트병도 꽤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뭐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우육종증, 또 베체트병에서는 이제 범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포도막염에 염증 오는 질환들이 있겠고, 그 밖에 망막혈관염이라든가 안화염증, 시신강병증도 각각 이런 혈관에 생기는 염증 질환들과 관련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급성 전방 포도막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가장 빈도수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눈이 출혈이 생겨가지고 빨갛다거나 그 다음에 통증이 있기도 하고 이제 눈이 부시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병원 안과를 가게 되시죠. 이런 분들이 뭐 저한테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과를 가게 돼가지고 포도막염 진단받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농이 차 있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막염이 지속하다 보면은 여기 이제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도넛 같은 홍채가 있는데, 이제 홍채가 나중에는 이제 막 포도막염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더 진행되면 이제 유착되기도 하고, 이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감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급성 전방 포도막염의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안과 선생님이 보내시는 편지 봉투에 진료 의뢰서를 써가지고, 안과 선생님이 류마티스 내과 가서 검사 받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영문도 없이 가보라고 하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꽤 많으신데,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전방 포도막염이 강직성 척추염과 가장 흔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에 따르면 포도막염을 진단받은 환자의 47.7%,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포도막염을 진단받았는데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거의 절반이 되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포도막염은 조금 특이하게 이런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과 굉장히 관련성이 크구나 알 수 있고요. 그 47.7%에서 37.4%가 이제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포도막염 걸리시는 분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뭔가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포도막염 걸리시는 분 중에 한 6.5%, 이것도 무시 못하는 숫자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베체트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그래서 결국 이런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베체트병 등 이런 류마티스 질환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혈액 검사든 뭐 다른 또 관절 증상이 있다 그러면 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장 핵심되는 검사명을 알려드리면은 강직성 척추염에는 이제 유전자인데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수치로 나타나는 거는 아니고 있냐 없냐, 그래서 파지티브 또는 네거티브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HLA-B27이라는 유전인자, 그다음에 베체트병은 HLA-B51이라는 유전인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병인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진단하는 중에 이제 HLA-B27이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강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척추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척추가 뻣뻣해지는 병이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엑스레이 사인인데 엑스레이가 마치 대나무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가지고 허리는 이 관절의 공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숙였다 폈다 이렇게 관절 운동 가동 범위가 나오는데 강직성 척추염이 많이 진행해 가지고 염증이 많이 진행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냥 척추끼리 붙어 버려요. 그래서 마치 대나무 같이. 그래서 이거를 뭐 뱀부 스파인이라고 하는 소견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뻣뻣함이 심해지고 척추라든지 그리고 엉치라고 하죠. 그래서 천장관절인데 그런 데 통증이 심한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런 강직성 척추염 진단하는데 이제 보게 되면 이제 HLA-B27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그중에 이제 특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딱 나오는 게 저기 나오죠. 포도막염이라고. 그래서 이런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 등 통증과 뭐 관절염, 발 뒤꿈치 등 이런 부착부염, 손발가락염, 뭐 다른 건선, 크론 대장염, 소염제 좋은 반응, 가족력, 뭐 CRP 상승, HLA-B27 양성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검사에서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엑스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염증 흔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액티브한 염증은 잘 못 알아차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지금 활발한 염증이 있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에서 동반되는 이런 증상들을 보는데 이제 관절 말고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거의 비율이 한 6대4 정도 그래도 한 전체의 42%에서 관절 외 증상이 발견되게 되는데 그중에 이제 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전체 강직성 척추염 환자로 보면은 42%에 이제 51%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 10명에 2명 정도는 이렇게 포도막염을 겪게 되고요. 그 밖에는 이제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이제 복합해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과 포도막염은 정말 많은 관계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체트라는 병도 이제 간략하게 그래서 포도막염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베체트병인데요. 베체트병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신에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또 자가 면역 질환이고 HLA-B51이라는 것이 이제 주요 유전 인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강직성 척추염만큼 이 유전 인자가 있냐 없냐가 진단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게 되는데요. 진단은 보통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적으로 구내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구강궤양이 보기만 해도 엄청 아픕니다. 구내염 심하셔서 이제 오신 분들 한번 이렇게 입안을 한번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저는 이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최소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구강궤양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외 증상으로서 이제 구강 외에도 반복적으로 성기궤양이 있는지 뭐 성기라든지 아니면 뭐 고환 근처 아니면 항문 주변 이런 데에서 성기궤양이 있는지가 또 진단에 중요하고 눈병변은 이제 결국 포도막염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래서 눈에 또 염증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런 피부에 뭐 결절 홍반이라든지 뭐 농포성 뭐 질환들이라든지 구진농포라든지 가성모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펫설지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생리식염수를 피부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 보면은 이제 생리식염수를 넣는데도 이렇게 막 농처럼 생기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상 초과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는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베체트병을 진단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이런 진단 기준으로서는 이제 이런 거는 점수를 체크해서 4점 이상일 때 하는데 구강궤양이 뭐 2점, 성기궤양이 2점, 눈병변이 뭐 2점, 그 밖에 뭐 피부, 식료학적 증상, 혈관 증상, 또 여기서도 이상 초과민 반응, 양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진단하게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베체트병에서도 포도막염이라든지 막염병 같은 안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진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루푸스에서 이제 드물긴 하지만 이제 워낙 치명적이니까요. 이게 혈관이 폐쇄되는
망막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른 혈관들은 잘 망막을 보는 검사인데 이제 잘 뻗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혈관에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혈관이 충분히 가지 못하고 이제 출혈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혈관이 막히고 이러다 보면 아주 심각한 시력 저하를 알 수 있는 소견이 이제 루푸스에서는 이제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벌써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를 하다 보면은 또 불가피하게 이제 뭔가 안과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슬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름도 어렵죠. 그래서 별칭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별칭으로서 별명이에요. 항말라리아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영어로는 줄여서 HCQ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상표명은 할록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은 뭐 루푸스 등 항액 항체가 양성인 질환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경증인 경우에 원래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준 치료는 이름도 이것도 어렵죠. 메토트렉세이트라고 MTX라고 하기도 하고 그 약인데 이제 그거의 표준 치료제인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심하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또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좀 순한 약이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루푸스 같은 여러 류마티스 질환에서 많이 쓰게 되는 약인데요. 이 약이 이제 장기간 복용하게 될 때 약물이 막막하게 축적돼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경미한 시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쓰는 초기에 약간 뭔가 시야가 흐리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드물게 있긴 한데요. 그래도 대부분 먹다 보면 또 눈이 적응돼 가지고 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그래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안과 진료 보시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경미한 시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황반변증 같은 치명적인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매우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홍보가 잘 돼서 그런지 그래서 이 약 쓰면은 이제 되게 큰일 나는 줄 알고 굉장히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이제 걱정 많이 하시는 우리 환자분들도 계신데 이제 매우 드문 부작용이니까 이런 거 무서워서 꼭 필요한데 이제 하르디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약을 못 쓸 이유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권고하는 양도 있는데요. 1kg당 이제 5mg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몸무게가 60kg이라고 한다면 이제 300m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권장 사항도 있고 하루 최대 400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체적인 뭐 양을 권장하지 않고 이제 고유양분이 있을 때 뭐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또 주의를 요하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쓰게 될 때는 투약 1년 이내에 기본 검사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인 걸 확인하고 혹시나 모를 이제 나중과 이제 비교하기 위한 이제 베이스라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 검사를 이제 실시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고 이런 투약 개시 5년 시점부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복용하는 거니까요. 부작용 발생 여부 하는 검사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스 아이 마큘로패시 해 가지고 이제 황소의 눈 망막병증 이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딱 봐도 되게 강렬한데요.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 움찔했는데 이렇게 망막에 어 변형이 생기고 해서 이게 이제 시야를 보게 되는 건데 까맣게 되는 데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만 딱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고 또 이렇게 바깥쪽은 보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런 불스아이 망막병증, 황소눈 망막병증이 나타날 때 하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이는 시야가 되겠는데요. 정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일 것들이 이런 황반병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기도 하고 시야가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가운데가 이렇게 시력 저하가 시야가 이제 훼손이 되게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저희가 이제 비교적 많이 처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염증을 치료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스테로이드는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 누구보다 이제 또 류마티스 의사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처방과 관련해서는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불필요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이제 안압 상승 때문에 나타나는 병이 결국 녹내장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녹내장이 되게 되면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이런 주변부로 시야결손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것도 녹내장도 굉장히 큰 이제 성인들의 실명하게 되는 큰 유발 요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대를 꼽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당뇨 때문에 생기는 망막병증이 시력 손상의 제일 큰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녹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새 많이 체크하는 황반변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건데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안압 상승을 일으켜서 녹내장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요새는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쓰다 보니까 스테로이드를 이제 여러 가운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많이 쓰기도 하고, 뭐 피부과에서 쓰기도 하고, 안과에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약을 먹을 일이 있기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의하셔가지고 녹내장 위험성과 관련해서 좀 유불리를 한번 따져본 다음에 처방받으시는 게 좀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당연히 이제 전문적인 검사는 안과에서 하는데요. 이제 일반 내과라든지 뭐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의원에서도 간편하게 안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의료도 요새 대세는 AI이고 주식도 AI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안저검사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세 가지 3대 성인 실명에 이르는 질환들, 당뇨 망막병증이라든지 뭐 황반변성이라든지 녹내장 같은 경우를 사진을 찍게 되면 이제 알아서 AI가 판독해 가지고 이렇게 판독 결과지가 나옵니다. 황반변성이 의심되고 녹내장이 의심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빨리 안과로 보내드려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약물 부작용도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있고 잠깐 분위기를 환기하는 시간을 갖고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뭔가 제일 역동적으로 춤 잘 추는 분이 저희 집 아드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 복된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받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안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쇼그렌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공황장애 등의 신경 문제도 생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이제 쇼그렌 증후군과 공황장애와 아주 직접적인 다이렉트한 연결은 없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황장애들이 안구 건조증이 있게 되면은 굉장히 일상이 불편하시잖아요. 일단은 정말 심하신 분들은 눈도 뜨기 힘들고 안구 건조 심하신 분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저기 3프로 TV의 정영진 정프로 분께서 한강 선글라스 끼고 계시는 게 이제 정말 그분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눈도 못 뜰 정도로 시리고 또 아프고 이렇게 눈부심도 심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직접적인 쇼그렌이 공황장애에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악화시키고 유발시키고 있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쇼그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심하게 보통 안구 건조증과 뭐 라섹 수술에서 나타나는 안구 건조증과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쇼그렌 분들한테 드리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도 보통은 뭐 히알루론산 0.1%, 뭐 0.15%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쇼그렌이신 분들은 이제 보통 0.3% 약간 꺼끌꺼끌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제 이런 건 건조를 확실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안약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그렇게 다이렉트한 요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유발 요인이라든지 악화 요인으로서 공황 장애들을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흰둥이와 푸드리께서 질문 주셨는데, 류마티스 내과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튀김을 좀 자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식단 관리가 병의 진행을 늦추게 하기도 하나요? 예. 그래서 튀김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치킨 좋아합니다. 저희 소울푸드가 치킨, 처갓집 양념청닭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신발을 튀겨도 이제 맛있다고 할 말이 있을 만큼 튀김이 굉장히 맛있는데,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저희도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류마티스 질환에서 보통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항염증 식단, 염증이 생기게 하지 않는 식단은 너무나 뻔한 식단이긴데, 쥐중액성 식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전반적인 염증을 관리하는데, 좀 염증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기름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튀겨 먹는 것들이 아무래도 기름 많이 하고 뭐 포화지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수 있으니까, 열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튀긴 음식이 안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설명드리는 게 지중해성 식단을 하셔라. 그래서 곡식을 드시더라도 홀그레인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더라도 잡곡밥, 빵을 먹더라도 통밀빵, 뭐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지방산 많이 드시고, 제철 과일, 제철 채소 많이 드시고, 우유, 치즈, 그릭 요거트 같은 가공되지 않는 유제품들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는 되도록 육고기보다는 뭐 닭고기나 해산물들이 좋고, 그런 설명들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튀김은 아무래도 뭐 어쩌다 조금씩 드시는 건 한데, 계속 많이 드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이제 뭐 관련해서는 성인병 위험성도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튀긴 음식은 가끔씩 드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환자들은, 홍서희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통풍 환자들은 그냥 내과를 가야 하나요? 류마티스 내과를 가야 하나요? 통풍에 담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는 사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동네 내과는 뭐 류마티스 내과라는 분류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대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내과를 이제 이렇게 분과로 나눠서 진료하게 되는데요. 뭐 심장내과도 있고, 신장내과도 있고, 호흡기 내과, 뭐 알레르기 내과, 내분비대사내과, 혈액종양내과, 뭐 류마티스 내과, 뭐 노인내과 등등등이 있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동네에는 이제 따로 그렇게 이렇게 분과를 나눠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도 이제 통풍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내과에 가서 진료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보시니까 정형외과 가셔서 진료 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기왕이면은 좀 더 찾아보셔서, 혹시 이제 이 선생님이 주 전공을 뭐로 하셨는지 찾아보게 된다면은, 이제 저처럼 류마티스 내과를 세부 전공으로 하셨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통풍에 담배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긴 한데, 이 질문도 이제 많이 듣기는 하는데, 뭐 모든 질병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안 좋은 정도지, 통풍은 아무래도 이제 담배보다는 술,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되게 많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있어요. 맥주 그러면 안 먹고 소주 마시면 되지 않나요?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통풍에는 이제 알코올 자체가 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맥주도 안 좋고 소주도 안 좋고 양주도 안 좋고 막걸리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히 이제 맥주가 최악인 이유는 알코올도 들어있지만 이제 그 맥주를 만들게 되는 이제 메가 있죠. 메가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맥주는 퓨린도 많고 알코올이니까 이제 더블로 안 좋으니까 최악이긴 한데 나머지 술들도 다 안 좋긴 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또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통풍 환자분들한테 이제 술을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별밤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쇼그렌 검사와 진단을 받으려는 목적은 살라겐 처방을 위함인가요?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확정 진단의 목적이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겐이라는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필로카핀이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침샘을 좀 쥐어짜 가지고 침이 나올 수 있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살라겐이라고 하는 약은 이제 뭔가 증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한 약에 더 가깝긴 하고요. 그래서 쇼그렌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시도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할록신이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약이 이제 쇼그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항체들이 좀 침샘이라든지 눈물샘 공격하는 거를 좀 막기 위해서 할록신이라는 약을 이제 쓸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침샘, 눈물샘 외에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증상에 맞춰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가 있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제 어렵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류마티스 질환의 완치라는 개념이 잘 없기는 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약물 치료를 시도하시다 보면은 확실히 좀 증상 개선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렇게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병의 활성도를 좀 줄일 수 있고 약물을 쓰다 보면은 또 항체 농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 검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불편하신 게 어쨌든 결코 참고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는 이제 약물 치료가 많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라겐 같은 필로카핀이라는 약, 뭐 필로겐이라는 약도 있고 이런 것을 해서 좀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 밖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계속 시도되고 있고 또 저희 류마티스 의사들이 또 열심히 좋은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온 고래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 진단받고 침샘이 자주 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침샘에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염증이 일으키는 질환이다 보니까 침샘이 이렇게 표가 날 정도로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찾다 보니까 침샘 보톡스 아무튼 보톡스가 도움이 된대서 고민인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처음 들어보는 치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좀 서치를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좀 표준 치료는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주치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 보톡스 치료 하실지 여부는 결정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님, 저도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가 됐으면 좋겠는데 스테로이드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하나요? 장기 복용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부작용 무섭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의사 등도 항상 약물 치료를 결정할 때 약의 작용과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도 분명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MTX, 메토트렉세이트라는 약을 표준 치료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좀
약의 발현이 좀 은근하고 좀 느려요. 그래서 먹는 이게 약을 뭐 주사로 맞기로 하고 경구로 복용하기도 하기는 하는데 먹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가 보통 설명드릴 때 3개월, 뭐 최소 6주에서 12주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 잠깐의 이제 시간을 벌기 위해서 MTX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스테로이드를 정말 조금이라도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어쨌든 그 소론도 기준으로 프레드니솔론이죠. 5mg 그 이상 썼을 때는 조금 부작용 위험도가 확 있는 걸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한 알이 5mg인데 한 알 밑에 용량으로 썼을 때는 거의 이제 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기도 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반알 정도의 스테로이드는 좀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것들은 뭐 정해진 천편일률은 없고 주治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고, 장기 복용 시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보통은 이제 고농도로 사용할 때 그렇게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좀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감염증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이제 뼈의 밀도가 약해져 가지고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성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피부가 또 이렇게 얇아진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걱정은 주치 선생님이 대신 해주실 거니까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세웅 평택 또또아빠, 평택 또또아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아모클정 밥 먹기 전에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아모클이 아마 아목시클린이라는 이제 항생제를 말하게 되는 건데요. 항생제를 이제 밥 먹기 전에 빈속에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해봤더니 굉장히 속이 부대낍니다. 그래서 항생제 중에서도 이제 아목시실린은 조금 빈속에 먹었을 때 조금 많이 속이 부대낄 수도 있어서, 아마 그래가지고 약물 처방해 주실 때 그 의사 선생님이 식후 드시라고 아마 그렇게 해주실 텐데, 아목시실린 항생제는 아무래도 조금 빈속보다는 뭔가 드시고 드셔야지 속이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비교적 위장 장애가 좀 있는 항생제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꼭 식후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선영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쇼그렌 환자인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술을 안 먹을 수 없는데 살라겐을 안 먹으면 잘 수가 없어요. 술 먹고 3, 4시간 뒤 살라겐 먹어도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살라겐이란 약은 하루에 이제 3번씩도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2알씩 하루에 이제 최대 6알까지 먹을 수 있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술 먹을 수 있죠. 저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도 하셔야죠. 그래서 아무래도 술을 먹으면 이제 더 건조할 수 있는 게, 알코올이 이뇨작용이 있다 보니까 자꾸 몸에서 수분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건조할 수 있죠. 그래서 술을 먹은 뒤에는 이제 주로 이제 다들 잘 때 이렇게 입이 건조하는 것 때문에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살라겐이 그렇게 이제 뭐 간에 큰 부담을 주는 약도 아니기 때문에 술 먹고 나서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시는 약 아니고 보통 매일 드시라고 드리기도 하고요. 뭐 하루에 3번까지, 그래 한 번에 2알까지도 쓰는 약이니까 좀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불편하시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주민님께서 류마티스가 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단백뇨도 많이 있는데 류마티스 치료하면은 진통소염제로 신장을 더 악화시킬까 걱정돼요. 어쩌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주치의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약 쓸 때 항상 최소한 고려하는 것들은 이제 간 기능이랑 신장 기능이죠. 당연히 진통소염제는 정상적인 신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렇게 무리가 될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신기능이 저하가 있으신 분들은 고농도로 먹거나 아니면 장기 복용하게 되면은 당연히 신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치료하다 보면은 진통소염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시고 농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 있는 약을 뭐 찾는다고 한다면은 대체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 그런 위험이 있는데 막 너무 뭐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별 생각 없이 만약에 리피트 처방으로 계속 소염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의사 선생님이 주셨다고 무조건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소염제가 반드시 필요한가 질문하셔야죠. 물어보시고, 그래서 신기능 저하가 심하시다고 하시면은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숨가쁘게 또 한 46분, 47분 정도 달려왔는데요. 오늘 류마티스와 눈질환 관련해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실 때, 또 안구 문제가 있으실 때 꼭 안과와 류마티스 내과 진료 보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